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울 주택가격 전망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CSI에 따르면 CSI 그러니까 저희 같다. 자, 그래서 2019년 6월 100일에서 7월 112, 8월 113, 9월 쭉쭉쭉쭉 해서 지금 현재 2018년 9월 달은 137이다. 100을 초과하는 경우엔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전망한다. 생각한다. 결국 설문조사 결과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한다요? 오를 거다.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서울의 집값은 올라갈 거다. 그거에 대한 대책, 그거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나중에 통계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안정대책 보완 방안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다루는 첫 번째가 관계기관 합동조사하겠다. 아, 이것도 누구를 합동조사할 건지 또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합동조사하겠답니다. 합동조사. 자, 우리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 등을 함께 점검하겠다라는 건데, 여기 해보면 알겠지만요,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 없어요. 요새 없거든요. 이거 괜히 부동산 시장 또 돌아가면 부동산 중개업소 문 닫게 해놓고 마치 모든 책임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있다는 둥 이렇게 또 전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입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거래량은 얼마 없는데 네, 맞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네.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조사해서 문 닫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업다운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불법 전매 등에 대해서는 뭐 형사처벌을 어쩌고 이게 나오는데 그건 뭐 그렇게 안 좋은 거 불법적인 거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잠 못 자시면 되는 거고요. 합법적으로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합법적으로 하신 분들까지 뭐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당당하게 영업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그리고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이제 자금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꼭 매입하실 때 자금 설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매도 시까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더욱더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조금 더 꼼꼼히 검토하시고 전문가랑 얘기 나누시고 정확한 설계를 하시고 추가 매입을 하셔야지 그거 없이 매입하셨다가는 보완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제대로 된 분들과 네. 제대로 상담하셔서 네. 제대로 진행하셔야지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가시면 네. 여기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상시 조사 체계를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시 조사 체계 뭐 지금은 안 하나? 하면 되죠, 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뭐 실거래가 신고 30일로 땡기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요. 지금 정부나 감정원에서 이미 시장에 돌아갈 때 계약 체결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시장 모니터링은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조사 체계 운영한다. 이것도 결국은 뭐 협박하겠다는 거지. 이거 뭐 그거 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볼까요? LTV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될 키워드들이 따로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개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았었다라는 거는 그동안 그래도 많이 열려 있었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죠. 네. 자, 현재는 개인 사업자 중 주택 임대 사업자의 담보대출에 한해서만 40% 규제를 했었는데 어떠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냐? 주택 매매 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주택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제도나 정책은요, 처음에 딱 발표될 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현행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많이 받았던 이유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권유를 많이 했었고요. 그걸로 인한 혜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주택을 매입하셨는데 작년 9.13 이후에 제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말고 뭘로 하면 그거를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또 다른 분들은 매매사업자면 가능하지라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 또 피해가는 방법은 있죠. 있죠. 그거에 예.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정부에서 이번 대책을 예, 통해서 있죠.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터치할 수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추가적인 뭐 시장 동향에 따라 또 아니야, 나오겠지만. 다 나왔어. 네네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정부는 처음에 대책을 발표할 때 완벽한 대책을 발표할 수 없다. 사람들이 특히 돈은 정부의 정책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대책으로 때려 막는 것 자체가 완벽해질 수 없다. 영원히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걸 영원할 수 일단 없어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파악하시고 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번에는 여기까지 막혔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또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어요. 남은 건 뭐냐에 또 대한 있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뭐 비관적으로 보거나 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것까지 미리 예상해서 뭔가를 하면 경기가 진짜 동맥경화 걸려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이 얘기가 나와요.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또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자, 보시면 현재는 법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는 법인도 규제하겠다. 규제하겠다. 자,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게 아시다시피 일인 일인 법인. 법인이죠. 네. 1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1인 법인을 사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를 받아요. 그래서 1인 법인을 세울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여건이 수도권 밖에다가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거기가 본점인 상태에서 서울에 법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매입하게 되면 개인이 매입할 때보다 취득세가 감면 조건이 없죠. 그래서 4.3%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법인으로 그렇게 해서 취득세를 3% 이상 더 내고 산다 하더라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법인으로라도 해서 대출 풀로 땡겨서 사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 이유가 결국은 있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지금 이상한 사례로 의심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차입금이었어요. 이 네. 차입금은 결국 또 모두 있을 수 있어요. 담보대출, 법인으로 하여 빌린 돈. 이런 것들도 차입금으로 잡힐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털어봐야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에 워낙 아까 사례들로 나왔던 건 개인 거래로 워낙에 많이 잡혀 있었던 건들이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한 건들은 법인담보대출도 그 대표자의 그 자금 규모, 그러니까 자산 규모 이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한도폭이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취득세가 문제가 아니고 양도세도 개인으로 냈을 때 양도세는 구간하고 법인이 양도세를 냈을 때 구간이 틀리고 또한 임대소득세도 구간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법인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만 이렇다고 무조건 법인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법인 회계나 이러한 프로세스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법인으로 투자하셔야지 아무나 법인이 무조건 좋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출 안 해준대요. 네. 네, 그래서 법인도 LTV 40% 줄었어요, 규제. 그래서. 네, 그래서 1인 법인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던 최근에 부분들도 유행이었거든요. 1인 법인이. 사실 그 저희가 그 별별 수사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뒤에서는 했어요. 근데 방송에 못 녹였거든요. 뭐냐면은 그거 미리 일부 녹인 건 있어요. 1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면 괜히 그 뭐랄까요? 초치는 것 같아서. 아니 그것도 그리고 그걸로 인해 사고 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맞아, 부분이에요. 맞아. 그게 더 그래서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네. 볼까요? 세 번째는 규제 지역 부동산 담보 신탁 수익권 증서 담보 대출. 이거 안 되게 맞겠다. 아, 네. 많았죠. 사고도 많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대출이 개인이 대출이 안 되시니까 이런 걸로 우회 대출을 받으셔서 진행을 했는데 그 신탁 관계가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조정해드린 게 있어서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자, 자, 그래서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는 걸 통해서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발행을 받아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하는 건데요. 이것도 전부 다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개인 대출은 9.13 대책 때 다 막혔거든요. 우회 대책을 개인 찾은 거죠. 대출이 막히니까 전부 다 우회 대출로 간 건데 대표적인 예가 사업자 대출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2라고 돼 있는데 사실 네 번째예요. 지금 보면 여기 또 나오죠. 전세 대출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 대출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2주택 이상이었기 때문에 1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얼마짜리죠? 9억 초과 주택입니다. 그렇죠. 서울 시내 9억 초과주택. 거의 대부분이 다 네, 해당이 서울은 되지 않나. 정말 많이 올라서.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만기할 때 다 됐는데 주택을 2주택 갖고 있었고 기존 제도에 의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거 상환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외를 주겠다. 이게 또 9.13 대책 때 이게 말이 많았거든. 그래서 뭐 대출 받은 거 팔아야 된다, 뭐 강제로 뭘 해야 된다, 유예 기간을 주겠다, 뭐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 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시행을 10월 달에 하기로 했고요. 그 시행에 따라서 보완에 대한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얘기에 나왔던 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처음 나올 때 모든 지역을 다 분양가 상한제로 할 수 있겠냐. 서울 지역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네, 뭐라고 나오죠? 31개 투기과열 전 지역. 전 지역. 이라고 그래서 모두 되었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네, 이미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대전에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움직이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대전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에서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검토해서 일단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 핀셋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추가 지정에 대한 얘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당연히 진행하는 거고 그 외에도 선별해서 핀셋으로 딱딱딱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볼 거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일단 일반 분양 예정 분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 이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지정하는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잘 보면요. 일단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파리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죠.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 지역 중에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으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 안 하고 후분양하겠다고 지금 후분양하겠다고. 반포만 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분양하겠다 그러면 다 상한제로 지정을 때려버리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검토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뭐 결국은 꼼수 부리지 마라. 싹 다 걷어다 묻겠다. 뒤로 도망가서 시차 조정해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지정에 대한 방식도 지금 현재 다 해당이 되고 있고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까다롭게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급 위축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되면 공급이 안 되겠죠. 공급은 안 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수요가 축소됨으로 인한 수요가 왜 축소가 돼요? 아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네.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면 그렇죠. 주변 단지들은 그렇죠. 당연히 수요가 줄죠. 공급이 줄는 거죠. 네. 공급이 줄죠. 네. 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 우려를 네네. 해소하기 위해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핀셋으로 콕콕. 별. 그렇죠. 네네. 핀셋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요? 6개월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하겠다.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